황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궁궐, 금으로 수놓은 의복,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삶. 그런데 조선의 마지막 황실 후손들의 실제 삶은 그 상상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고종 황제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왕족에서 황족으로 격상되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이 가문의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일제의 철저한 감시와 억압 속에서 황실 후손들은 하나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조선에는 25명의 왕과 2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다 갔는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난 건 1919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탓에 당시 조선 백성들은 일제가 독살했다고 굳게 믿었고 그 분노가 3.1 운동의 불씨가 되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고종의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남긴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시대의 무게입니다. 고종은 슬하의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성인까지 살아남은 자녀는 단 4명뿐이었어요. 당시 황실이라고 해서 의료 환경이 특별히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갓난아기 때 요절하는 일이 황실에서도 비일비재했거든요. 장남 순종, 둘째 의친항, 셋째 영친왕, 그리고 늦둥이 외동딸 덕혜옹주, 이 4남매가 바로 조선 황실의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1907년 고종은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를 당합니다.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온 뒤에도 고종은 덕수궁 안에 갇히다시피 했어요.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노인으로 말년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황제라는 칭호는 껍데기에 불과했고 실권은 이미 오래전에 일제의 손으로 넘어간 뒤였죠. 그 쓸쓸한 아버지 곁에서 함께 늙어가던 4남매는 각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대의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독립의 꿈을 품었고 누군가는 타국에서 병들어갔으며 누군가는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생을 마쳤습니다. 황실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버린 4명의 인생,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황제 순종은 이왕이라는 굴욕적인 칭호를 강요받았습니다. 황제에서 한납 왕족으로 격하된 거죠. 일제는 순종을 창덕궁에 가둬두다시피 했고 그는 철저히 장식용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아버지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면서 즉위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제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비운의 황제였습니다. 순종은 1926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어요. 바로 그의 아내 순정효 황후입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에도 그녀는 창덕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그 넓은 궁궐을 지킨 거죠. 그녀가 창덕궁에서 버텨낸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926년부터 1966년, 무려 40년입니다. 그 사이에 일제강점기 말기, 해방, 6.25 전쟁, 4.19 혁명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모든 격변을 이 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목격한 겁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인민군이 창덕궁까지 들이닥쳤는데 그 살벌한 상황에서도 순정효 왕후의 위험 앞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총칼 앞에서도 황후의 품격은 꺾이지 않았던 거죠. 1966년 그녀는 창덕궁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한국 땅에 끝까지 남아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던 여인,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어쩌면 4남매 중 가장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고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의친왕 이강입니다. 순종이 일제의 통제 속에서 체념한 듯 살아갔다면 의친왕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겉으로는 술과 방탕함으로 가득 찬 왕족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숨어 있었거든요. 의친왕은 젊은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시 왕족이 직접 해외로 나간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런데 유학 중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황제 추대 쿠데타 계획에 이름이 올라간 거죠. 의친왕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 일제의 감시망은 그를 더욱 촘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감시가 심해질수록 의친왕의 독립의지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독립운동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고 1919년에는 아예 상해 임시정부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만약 그 계획이 성공했다면 황족 신분의 독립운동가가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을 겁니다. 하지만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 일제 밀정에 의해 발각되고 말았어요. 다시 서울로 끌려온 의친왕은 그 이후 더욱 철저한 감금 상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채 서울에 남겨졌고 전쟁통에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황족이라는 신분이 보호막이 되기는커녕 평생 족쇄가 되었던 인물, 의친왕의 삶은 그 자체로 일제강점기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의친왕의 아들 중에서 오늘날까지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이우왕자입니다. 그는 황실 가족 중에서도 눈에 띄게 수려한 외모를 가진 인물로 유명했어요. 실제로 그의 삶은 영화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만큼 황손들 중 유독 존재감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생긴 얼굴 뒤에 숨겨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황족 남성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거든요. 일본 군인이 되는 것. 이우왕자 역시 강요된 운명 앞에 일본 육군 장교로 복무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황손이 조선을 침략한 나라의 군복을 금복을 입어야 했던 그 아이러니 얼마나 참담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 폭심지 근처에 이우왕자가 있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중상을 입은 그는 이틀 뒤인 8월 7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불과 8일 앞둔 순간이었어요. 8월 15일 광복의 함성을 듣지 못하고 타국당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살았더라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황손으로서 혹은 한 명의 조선인으로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그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우왕자의 죽음은 황실 후손들이 시대의 폭력 앞에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고종의 셋째 아들 영친왕 이은, 그는 형 순종의 뒤를 이을 황태자로 책봉된 인물입니다. 조선 황실의 정통 계보를 이어갈 존재였죠. 그런데 일제는 이 어린 황태자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다루기 쉽다는 판단하에 영친왕이 고작 10살이 되던 해에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아버지 고종은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실권을 잃은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영친왕의 삶은 겉으로 보면 화려했습니다.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훗날 일본 군 장성 자리에까지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영친왕이 원해서 선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가 설계한 각본대로 움직이는 정치적 도구였을 뿐이죠. 조선 황태자가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군대를 지휘하는 모습, 일제는 그 장면을 대외적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조선인 스스로가 일본 체제에 복종하고 있다는 선전 도구로요. 그 긴 세월 동안 영친왕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열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어린 나이에 떠나온 서울의 풍경, 아버지의 얼굴, 조선의 말과 냄새, 그것들을 그리워하며 일본에서의 고독한 시간을 버텨냈던 겁니다. 황태자라는 칭호는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나라에서는 살 수 없었던 남자, 영친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친왕의 배우자로 낙점된 여성은 일본 황족 출신의 마사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방자 여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죠.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제가 조선 황태자와 일본 황족을 결합시켜 두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 한 정략 결혼이었거든요. 당사자들의 감정 따위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자 여사는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황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이름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함께 한국의 독립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강요된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어갔던 겁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영친왕 부부는 당연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황실이 귀국할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고 조직적으로 귀국을 방해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이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두 나라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 떠도는 신세가 된 겁니다.
생활고도 심각했습니다. 황태자 부부라는 신분이 무색하게 정부 보조금 한 푼 없이 이방자 여사가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병들어가는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황실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건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귀국의 꿈이 이루어진 건 해방으로부터 무려 18년이 지난 1963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영친왕 부부의 귀국을 허가하면서 두 사람은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강제로 떠나온 나라로 반세기가 훌쩍 넘은 뒤에야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귀국의 순간이 마냥 감격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영친왕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거든요. 귀국 당시 그는 이미 뇌 손상과 실어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고국에 돌아왔지만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창덕궁 낙선제에 거처를 마련했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긴 투병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그 7년을 오롯이 남편 곁에서 버텼습니다. 황족 출신의 일본 여인이 낯선 나라에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남편을 간호하며 보낸 세월이었죠. 그러면서도 그녀는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세우고 직접 봉사활동에 뛰어들었어요. 황실의 자존심 대신 이웃을 향한 헌신을 선택한 겁니다. 영친왕은 1970년 낙선제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국 땅에서 맞이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그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 봉사의 삶을 이어갔고 국민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았습니다. 강요된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준 두 사람이었습니다. 네 남매 중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남긴 인물은 단연 덕혜옹주입니다. 그녀는 환갑이 넘은 고종이 늦게 얻은 외동딸이었어요. 그 탓인지 고종은 덕혜옹주를 유독 애지중지했습니다. 궁궐 안에 유치원까지 직접 만들어줄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막내딸.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19년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덕혜옹주의 나이 겨우 7살이었어요. 그리고 7년 뒤 14살이 되던 해에 일제는 그녀를 일본으로 강제 유학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타국으로 혼자 떠나야 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에 건너간 직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지할 곳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때부터 덕혜옹주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가 나타났고 일제는 그런 그녀를 대마도 귀족과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조선의 황족 공주가 이국의 정신병원에서 긴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녀의 존재가 세상에 다시 알려진 건 한 기자의 끈질긴 추적 덕분이었습니다. 1962년 덕혜옹주는 마침내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을 곁에서 모셨던 상공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시작된 삶이 이렇게 쓸쓸하게 이어진 겁니다. 조선 황실의 마지막 직계 계승자, 그 무거운 타이틀을 짊어진 인물이 바로 영친왕의 아들 이구였습니다. 황세손이라는 칭호는 거창했지만 그가 태어나 자란 환경은 황실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부모가 귀국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일본을 떠돌던 시절 이구 역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미국 MIT에서 건축학을 공부했습니다. 황세손이 아이비리그 출신 건축가라는 조합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게 바로 이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줄리아 멀록이라는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꾸리려 했어요. 그런데 황실 종친회가 이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구는 종친회의 압력에 못 이겨 줄리아와 강제 이혼을 당하고 맙니다. 스스로 선택한 사랑마저 황세손이라는 신분에 의해 빼앗긴 거죠. 이후 이구의 삶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사업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를 곁에서 붙잡아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외롭게 살아가던 그는 2005년 자신이 태어난 일본 도쿄의 한 호텔 방에서 홀로 세상을 떠난 채 발견되었습니다. 향년 74세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황실 예법에 따라 9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선 황실의 마지막 직계 후손을 보내는 의식이었죠. 500년 조선 왕조의 끝이 이렇게 고독하게 마무리된 겁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황실 가족들은 사후에야 비로소 한 곳에 모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홍유릉이라는 곳입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나란히 잠든 홍릉, 그리고 순종과 순정효 황후가 함께 묻힌 유릉, 두 능을 합쳐 홍유릉이라 부릅니다. 살아서는 일제의 감시 속에, 해방 후에는 정치적 외면 속에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죽어서야 같은 땅 아래 모인 겁니다. 그 인근에는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묘도 있습니다.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반세기를 떠돌다 겨우 돌아온 황태자와 낯선 나라에서 봉사의 삶으로 생을 마친 그의 아내, 두 사람은 이제 고요한 남양주 언덕 위에서 쉬고 있습니다. 덕혜옹주의 묘도 그 곁에 자리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평생을 타국에서 병들어 살다간 막내딸이 이제야 가족 곁으로 돌아온 셈이죠. 그리고 황실의 마지막 계승자 이구의 묘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500년 왕조의 끝을 홀로 짊어지다 도쿄의 호텔방에서 눈을 감은 그가 결국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살아서 이루지 못한 귀향을 죽어서야 완성한 겁니다. 홍유릉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화려한 황실의 이름 뒤에 숨겨진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이죠. 그 묘역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의 삶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하고요. 황실이라는 이름 아래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순종은 꼭두각시로 살다 갔고, 의친왕은 평생 감시 속에 갇혔으며, 영친왕은 반세기 만에야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덕혜옹주는 이국의 병원에서 긴 세월을 잃었고, 황세손 이구는 홀로 생을 마쳤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의 폭력이 황실이라는 가문 전체를 핥히고 지나간 겁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한 왕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근현대사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